안녕하세요. 부자대입니다. 이제 9강인데요. 지난 8강에서는 내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차 계약,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이라고 하죠. 집주인한테 집을 빌리고 임차인은 세입자 말하는 거죠. 세입자는 그 대가로 보증금을 넣고 빌려 쓰는 그런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 뭐냐면 보증금이죠. 임차인이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이자로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세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이렇게 매달 내는 지불하는 그 월세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월세 대신에 보증금으로 전체 다 넣고, 그렇기 때문에 다 넣고 집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보통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즘은 전세 자금 대출도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전세로 살 경우에는 일부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나가는 부분들, 이 부분을 월세와 서로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이게 또 임차인들은 또 따져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이 임차인들이 자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내고 그 아파트든 집을 빌려서 쓰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의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임대인은 집을 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죠. 세입자죠. 세입자는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돌려받아야 할 나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집주인에게 이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라는 거, 이 부분을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의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럼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은 어떻게 해서 안전한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증금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내 보증금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순서가 어디에 위치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고 못 받고 그 부분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자, 보면 일반적으로 은행 근저당이 있어요. 등기를 보게 되면 보통 은행 쪽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 쪽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못 내든가 뭐 이렇게 계속 밀려서 문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해당 주택을 경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항상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보다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세금입니다. 이 국가 세금은 임대인 쪽에 따라서 붙는 부분인데요. 뭐 당해세,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납을 해서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최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근저당이나 이 부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국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의 그 보증금의 그 순위가 맨 앞에 1순위가 됐더라도 국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임차인인 내가 무이자로 빌려준 내 돈이기 때문에 경매 시에 내 순위가 몇 번째인지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계약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지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에 이제 체크리스트인데, 자,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근저당 부분이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임대인이 받으면은 그 받은 금액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붙게 되는데요. 이 채권 최고액에다가 내 보증금을 합산 금액이 70에서 80%가 넘어간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특히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은 분양되기 전에 소유자가 없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신탁 원부를 다 확인을 하고 사실상 신탁사와 계약을 맺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부분인데요. 괜히 이제 이런 부분들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신탁사가 아닌 그 분양 시행사 쪽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요. 자,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 보통 이제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 건물이죠. 그 부분에 아니면 뭐 상가주택, 1층은 상가인데 위에 층은 주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가주택. 그런 부분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그 선순위,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보증금의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몇 번째로 들어가는 건지, 내가 꼴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없이 다 꽉 찬 상태에서 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체납 여부. 그러니까 임대인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은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건축물 대장에 상가,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건축물 대장에 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보증보험도 불가한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항상 용도를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인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입 가능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뭐 월세를 깎아주든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뭐 관리비 구조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 월세는 낮은데 관리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임대차 신고를 하는 부분에서 임대인 쪽에서 관리비 부분을 높여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제 임대인 성향, 이 부분도 표기를 해 드렸는데요. 뭐 좀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그 집은 어떻게 한다? 거르는 거예요. 자, 다음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보통 2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지 말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 한다고 하면 나가야 되겠지만, 실거주를 내가 2년을 더 하고 싶다 쓰는 부분이 그때 쓸 카드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언제 쓰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계약기간,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에 하느냐, 아니면 그 사이를 벗어나서 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 종료일 6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에서 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2단계 밑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 부분으로 갈 수 있고요. 이런 의사표시를 해놓고, 근데 이제 2개월이 지났어요. 만기일 가까이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대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도 이야기 없고 나도 이야기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임대인 쪽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직접 살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임대인이 이야기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더니 새로운 전세를 놨다. 이 부분일 경우에는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허위로 이제 실거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사비라든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임대인의 상황에서 집을 팔거나 팔 거니까 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집을 팔거나 비울 때 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임대인 상황에서 매수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데요. 이 타이밍 부분은 뭐냐면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 등기를 하기 전에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갈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등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시나리오는 나갈지 말지 그게 타이밍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비상 대응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보증금을 회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지, 임대인 쪽에서 돈을 안 준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쓰는 카드죠. 자, 우선은 내용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거의 끝나갔는데 돈을 안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내용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그러니까 임대인 쪽에서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만료 후에, 그러니까 계약기간 끝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 해당 주택의 등기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를 확인을 하고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때 새로운 집을 얻어서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집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아놨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쪽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빠져나올 때 나의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3단계 부분에는 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하는 회사 쪽에서 내 보증금을 회수를 해줄, 이제 반환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결문이나 이 부분에 따라서 그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진행을 해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쓰셔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짐부터 빼면 안 되고요. 이런 어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런 어떤 법적 절차부터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 시에 이런 어떤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사항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잔금일 2일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잔금을 다 입금을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더라도 그날 당일날 동시에 이 담보권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나의 대항력은 그 다음날 2일 0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당일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하게 되면 수일 당일날 설정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잔금일 2일까지 라고 하는 특약을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 시에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매매, 그러니까 해당 주택을 매매할 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인이 뭐 실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시에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 주기로 한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 내용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는데 임대인 쪽에서 협조하는 부분, 이런 어떤 내용들, 이 내용도 특이하게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이제 전세 대출 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 가입 시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도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내가 100% 다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하자에 의해서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특이하게다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관리비 정산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만기가 됐을 때 나갈 때 그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할지,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한 수선에 대한 책임, 내가 사용을 하면서 어떤 변색이 됐다든가 손상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수선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특약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하자나 어떤 결로 그리고 누수 관련된 이 부분들 특이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자나 결로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게 임대차 계약에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일 거로 보여집니다. 임대인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옵션에 대한 항목도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반환할 때, 그러니까 명도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약사항, 이런 부분들이 문구가 들어있는지 임대차 계약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 캡처하셔서 나중에 체크리스트로 한번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필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임차인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임대차 계약부터 그리고 실제 임대차 기간에도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될지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도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